자, 일단 페이지는 그리고 53쪽 펴고요. 오늘 수업은 딱 하는 데까지 하고 그냥 끝. 오케이? 이 수업의 목적이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수업을 하는데 뭐라도 일단 뭘 했을 때 도움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뭐 취지는 뭐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도 맞기는 합니다. 네, 맞기는 하고 공부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위주냐면 공부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필요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시간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많이 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전혀 그 내용하고도 뭐 딱히 상관도 없는데 이득을 또는 뭐 권한을 좀 부여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걸 저는 좀 체질적으로 좀 싫어하는 편인데 이 수업은 외관상의 목적은 이겁니다. 9월 모의고사, 그죠? 내일 모레칩니다. 9월 4일이니까. 원래 모의고사 왜 수요일날 쳐?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원래대로는 9월 모의고사는 항상 목요일날 칩니다. 그 수능하고 리듬을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2학년 위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위주로 얘기하면 9월 모의고사가 제가 3년 거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일단 1, 2단원 다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는데 3단원에서 3단원의 환경오염 3-1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 지구온난화, 엘니뇨, 라니냐, 오존층 파괴가 안 들어가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우주쓰레기. 근데 우주쓰레기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지구계에서 일어나는 오염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2009 개정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험이 된 게 2013년도 11월 달부터가 여러분들 치는 형태로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된 거니까, 고2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9월 달도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치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쳐보는 거 돼가지고 2013, 2014, 2015, 2016 4개를 보니까 2013학년도에는 환경오염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2 9월 달 모의고사는 좀 범위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 들어간 해에는 4문제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 많이 들어간 해는 딱 한 해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거나 뭐 한두 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만 좀 짚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염 파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놓고 한 문제를 대기 수질오염, 토양오염 섞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2 대기오염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현상을 줘요. 어떤 사건, 뭐 예를 들면 뭐 1982년에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갑자기 뭐 사람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면서 쓰러졌다 뭐 있다는 거 주는데. 그러니까 사건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좀 강조된 거 얘기하면 먼저 대기오염에서는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두 물질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오염 물질 2개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얘는 자동차예요. 물론 공장에서도 나오는데 주로 내뿜는 게 가장 비율이 높은 거는 누구다? 자동차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사례들은 주로 이런 걸 잘 기억해야죠. 주로 도시, 시골. 도시. 그렇겠죠? 자동차가 많으니까. 두 번째, 자동차 유동량이 같은 도시라도 유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아마 집중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늘상 자동차의 유동량이 어떤 평균값이 있다 그러면 그 평균값은 시골보다는 분명히 높겠지만 그 평균값에 수렴해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많을 때와 적을 때의 합산으로 평균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로 자동차 유동량이 집중되는 시간대는 하루에 몇 번? 2번 정도입니다. 그죠? 출퇴근 시간대가 이제 집중이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광화학 스모그라는 게 있습니다. 걔는 말 그대로 뭐고? 빛의 작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퇴근 시간대보다는 언제? 출근 시간대에 집중된 것이 훨씬 더 피해 규모를 크게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소산화물에 의한 거 몇 가지 좀 정리해보면 자동차에서 나오고요. 현상은 2개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질소산화물이 강한 빛에 의해서 빛을 받으면 대륙권 내에서 뭐가 형성돼 버리냐 하면 오존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오존. 그러니까 O3죠, O3. 얘 농도가 막 급증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요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광화학 스모그다. 됐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구름하고 합쳐져요. 요게 바로 산성비 되겠습니다. 질산. 됐나요? 질소산화물에 의한 거는 크게 2가지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존이 많아지는 현상 누구? 광학 스모그. 이놈은 도시냐 시골이냐 시간대는 언제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물질이 누구냐 하면은 2번째 물질이 황산화물이에요. 황이 산화된 거. 얘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석탄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공장이나 혹은 화력발전소, 발전소라고 해서 아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화력발전소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 경우에도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황산화물이 배출이 됐어요. 배출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안개를 만나요. 뭘 만난다고? 근데 안개를 만났다는 얘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잘 들어. 안개는 대기가 안정할 때입니까? 불안정할 때입니까? 안개는 대기가 불안정하면 바람이 막 이래 대류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는 수증기나 이런 게 거기 존재할 수 있나? 다 확산되고 없어진다고요. 근데 안개가 오랫동안 끼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대기 안정도가 대단히 큰 곳, 즉 안정층인 경우에 얘가 나왔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꼭 안개를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황산화물이 공장 굴뚝을 통해서 튀어나와가지고 농도가 어떻게 짙게 유지되는 가운데 농도가 더 짙어지면서 확산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일대에 황산화물의 수치가 임계치를 넘어가 버리는 현상. 근데 계속해서 안정층이 유지가 돼. 대기가 안정층이 유지가 되면은 실제로 사람이 걷다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수증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안개하고 안 만나도 되고, 내가 지나가다가 황산화물을 흡입을 많이 했어. 그 몸속에서 물하고 만나가지고 그게 뭐가 되냐면 황산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황산가스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폐가 쪼그라듭니다. 화상. 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황산가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건데,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런던형 스모그입니다.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겨울철에. 네. 한 4, 5일 기간 동안에, 원래 런던이라는 동네가, 너가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뱀파이어 그러면 뱀파이어 원조가 누굽니까? 드라큘라죠. 뱀파이어도 종류가 졸라 많잖아. 그 중에 이제 드라큘라는 여러 뱀파이어 중에 캐릭터 하나잖아요. 그죠? 그 캐릭터의 탄생지는 어디?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 트랜실베니아라고 하는 곳. 왈라키아. 예. 뭐 씨발 그리고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되게 좋게 표현해봐야 어차피 괴물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 머릿속에 드라큘라 그러면은 도시가 어디로 많이 나오냐면 런던이 많이 나와요. 영국. 왜 그럴까요? 브람 스토커가 원작자인데, 그 원작자 내용을 보면 결국 루마니아에 있던 드라큘라가 어디로? 런던으로 이동해 옵니다. 이동해 오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가슴 아픈 사랑 얘기죠. 예. 먼저 떠나보낸 마누라를 잊지 못했는데 마누라가 환생한 거야. 자기가. 그래가 졸라 음침한 동네입니다.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늘상 한 새벽녘이 어때?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온 세상이 뿌옇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이미지를 많이 주는 동네가 런던입니다. 그 동네가 19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런던의 그 인근 지역이 바로 맨체스터 아닙니까? 맨체스터가 뭘로 유명한 동네입니까? 축구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원래 지금은 축구 외에는 없죠. 그 동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웃긴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맨체스터 시티가 맨체스터 시티 팀의 경기를 그 동네 사람들은 못 봐요. 되게 이게 낙후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거가 뭘로 유명했냐면 철강 도시로 되게 유명했죠.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철강 산업이라는 게 이제 석탄의 소모율이 높고, 그죠? 지금도 물론 돌리긴 돌립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돌리다 보니까 런던이 이게 이제 가득 찬 경우가 좀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 4, 5일 동안 5,000명 이상이 길 걸어가다 죽은 거예요, 그냥. 숨 쉬다가 죽고, 처음에는 이제 노약자가 먼저 죽었겠죠. 놓친 데들 걷다가 막 푹푹 쓰러지고 하다가 애 갖고 밖에 나갔는데 애가 죽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한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막 새벽녘에 걷던 사람들 중에 몇 놈 막 죽고 이러니까, 실제로 뭐 그 당시엔 테러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고, 결국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런던형 스모그는 이게 포인트예요. 되게 안정적이었다. 이게 되게 크고요. 참고로 광학 스모그는 LA형 스모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어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갑자기 자동차 정체되어 있는데 내려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러다가 몇 놈 쓰러지고 구급차 왔는데 구급대원이 다시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황산화물하고 역시 구름이 만났다. 황산이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뭐 산성비. 자, 그럼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잘 들으세요. 물질은 근본적으로 몇 개 나왔노?
물질은 첫 번째 일단 원인이 된 1차 오염 물질 2개, 그죠? 그 다음엔요. 요게 잘 들어. 광학 스모그는 얘가 아니고 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저녁 시간대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그게 오존으로 변치 않았다. 그러면 그건 광학 스모그는 아니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질소산화물 자체가 사람들한테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히 있긴 한데 오존은 독성이에요. 오존을 마시면 갑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질산이죠. 질산. 여기는 황산이 될 거고요. 됐나요? 그럼 물질로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할게요. 오존, 질산, 황산은 만들어서 내뿜은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이 나와 있었는데 대기 중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거를 2차 오염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2차 오염 물질은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지구과학원에서는 요거 3개.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은 오존과 산성비. 됐죠?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1차 오염 물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더 끼어 들어가는 게 누구냐 하면은 먼지예요. 뭐라고? 먼지. 그러면 먼지는 말로만 좀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먼지는 일단 고체입니다. 뭐라고? 고체. 그래서 여러 물질,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유일한 입자 물질. 기체성 물질이 아니고 입자성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주로 많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자체의 도시화. 콘크리트가 많아지는 거. 두 번째는 황사 증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럼 먼지가 많아지면 어떻냐? 먼지 자체가 일단 인간의 호흡기 질환을 심각하게 일으킵니다. 바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오는 현상이 먼지 지붕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먼지가 도시는 주변에 있는 시골, 시 외곽 지역에 비하면요. 태양빛이 비춰지면 가열이 좀 빨리 됩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비해서 얘가 뭐가 일어나냐면 상승기류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앵간한 먼지들은 무겁기 때문에 깔아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위험성 가지고 있는 게 미세먼지량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먼지의 총량이 늘어나니까 미세먼지량도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총량이. 그럼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상승기류 때문에 붕 뜹니다. 상승기류가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얘가 붕 떠가지고 뭔가 흐름에 따라서 가지. 근데 원체 가볍다 보니까 얘 깔아앉아 안 깔아앉아. 안 깔아앉으니까 도시를 이렇게 붕 실드처럼 이렇게 막아버려요. 꼭 생긴 게 돔처럼 생겼다고 해서 명칭이 더스트 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먼지 지붕. 됐습니까? 그럼 먼지 지붕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안에서 상승기류가 좀 생겨요. 그 다음 두 번째, 햇빛을 차단합니다. 뭐를 한다고? 햇빛 차단. 네. 햇빛을 좀 차단해가지고 날씨가 원래 사람들이 겪고 있던 날씨랑 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그리고 도시 내에서 좋지 않은 공기를 그 안에서만 계속 빙빙 돌리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53쪽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산성비, 광학 스모그, 황화 스모그가 바로 런던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먼지 지붕, 오염 현상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속과 대기오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바람이 세게 분다라는 거는 안정, 불안정. 불안정하죠. 그럼 불안정할수록 잘 들어요. 이걸 이제 문맥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래요. 안정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야. 자, 안정이면 위험하다. 그럼 불안정하면 안 위험하죠. 그러니까 너무 전부 다 양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OX로만. 물론 잘 들으세요. 자,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했을 때 대기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오염물질을 내뿜는 지역은 어디? 오염물질이 나오는 지역은 위험해? 안전해? 안정할수록 위험하죠.
가능하면 이게 어떻게 돼줄수록 똑같은 놈이라도 쭉 퍼져나가야 그 해당 임계 농도에 도달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지역만으로 놓고 보면 불안정하면은 뭐 안정적이지만 어쨌든 그 물질이 확산이 일어나면 그 물질이 전달되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문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산성비 누구? 산성비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X처럼 논리를 만들어가면 산성비는 바람이 많이 불수록 피해 지역이 늘어납니다. 알겠죠? 이것도 원래는 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자, 산성비가 내리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노? 어떤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근데 잘 들어. 얘네들이 만들어져서 구름하고 아직 결합을 안 했어. 뭐라고? 구름하고 아직 결합을 안 한 상태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산성비에 의한 피해 지역이 는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됐니? 그런데 이미 뭐를 다 만들었어요. 구름을 다 만들었어요. 됐니? 구름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바람이 졸라게 불었어요. 어떻게 돼? 구름 하나하나는 농도를 유지한 상태거든. 그럼 그 구름이 퍼져나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는 피해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다? 확산하는 거다.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거다. 됐습니까? 그거는 좀 문제에 따라서 좀 잘 읽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은 그냥 좀 보통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속이 약할수록 어떻다? 위험하다. 됐나요? 풍속이 강하고 불안정한 대기일수록 어떻다? 좀 피해 규모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쪽에 그 4번에 보시면 지표면 부근 기온의 연직 분포와 대기오염 되는데 기온 분포 해봐야 두 종류밖에 없어요. 높이에 따라서. 그래프 간단하게 그리면 이래 되죠. 자, 높이에 따라 이게 기온이고 이게 고도다. 그럼 두 종류예요.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 이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 중에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게 불안정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불안정한 게 자연 상태에서는 뭐다? 정상 상태야, 이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불안정 상태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됐습니까? 대륙권은. 그런데 이제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 이게 무슨 상태다? 이게 대기가 어떤 상태다? 안정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어떤 곳이라도 하루 중에 한 번 정도는 안정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해 뜨기 직전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전체가 안정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만? 지표에서부터 양의 기울기가 유지되는 곳까지만 여기를 안정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새벽이었다가 해가 뜨고 나면 뭐가 뜨고 나면? 해가 뜨고 나면은 다시 전체가 어떻게 돼? 불안정하게 돼요. 됐니? 문제는 해가 뜨고 나서도 안정층이 유지되는 동네면은 위험하겠지. 그게 이 동네예요. 왜냐하면 원체 수증기가 많다 보니 그 물이 비열이 어때요? 좀 큰 편에 속하죠. 비열이 크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은 에너지가 주어져도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하니까 이 체계를 한번 이루고 나면은 이 구조가 잘 안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동네가 항상 요딴 식의 새벽의 구조를 가진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이 동네에서는 만약에 공장이 있다면 새벽에 공장 틀면 돼, 안 돼? 가능하면 새벽에는 공장을 잠깐 쉬는 게 좋겠죠. 근데 24시간 동안 돌려야 된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굴뚝을 이만큼 높이 세우면 돼요. 그러면 안정층 위에서 연기를 내뿜으면 어떻게 돼? 불안정층에서 확산을 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다. 만약에 안정층이 요 정도 형태에서 일어나는데 굴뚝이 요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물질이 나오자마자 쭉쭉 퍼져나가요, 전체로. 근데 얘는 나오면 퍼져나가질 않는 게 아니죠. 이 주변에 점차 농도가 어떻게? 짙어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런 형태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씨발, 돼, 안 돼? 그 다음에 55쪽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별거 없어요. 제발 집에 가서 이거 좀 구분하세요. 수질오염하고 해양오염하고 같이 얘기할게요. 물에서 일어나는 오염. 일단 오염을 판단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DO하고 BOD 두 개입니다. 됐죠? DO는 용존 산소량입니다. 실제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이 말입니다. BOD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되겠습니다. 그럼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만큼 필요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근데 어떤 관점에서? 명칭은 생화학적인데 생물학적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자, 어떤 공간 안에 사람이 10명 있을 때랑 50명 있을 때랑 실제 산소량은 재봐야 알지요. 재봐야 알죠. 그러나 10명 있을 때랑 50명 있을 때랑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뭐? 버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산소 필요량은 분명히 50명일 때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BOD. DO는 재봐야 압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BOD 값을 결정짓는 요인은 뭘까요? BOD는 대상 생명체는 그 플랑크톤류입니다. 뭐라고요? 미생물. 됐어요? 박테리아. 요런 놈들입니다. 그러면 호기성이고요. 산소 호흡하는 놈들. 그럼 BOD가 일단 높아지는 거는 뭐 때문에 높아질까? 그렇죠. 미생물 개체수예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체수 밀도입니다. 뭐라고? 밀도.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이 8명인데요. 내까지 합쳐서. 이 공간에 있을 때랑 이거보다 더 좁은 공간에 있을 때랑 그 산소 요구되는 어떤 정도가 달라지겠죠. 시간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버텨야 되는데 좁은 공간은 20리터고 넓은 공간은 100리터.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당 공급해줘야 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공급해줘야 되는 양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BOD를 일단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거는 뭔데? 개체수 밀도인데,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개체수 밀도를 좌우하는 거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입니다. 오로지. 박테리아나 세균이 왜 몰렸을까? 먹을 게 많아서. 됐어? 따라서 BOD는 뭘로 결정하냐면 실제로 몰리든 안 몰리든, 알았어요? 몰리든 안 몰리든 BOD는 유기물 농도의 지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강줄기 두 군데가 있는데 A와 B 중에 B가 BOD가 높다는 것은 일단 뭐가 많다? 찌끄레기가 졸라 많다. 그러니까 미생물 입장에서 처먹을 게 많다. 축사에서 그냥 흘러나간 분뇨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BOD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뭔가 유기물이 왕창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잘 들어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BOD가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커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확 증가할 때 있어요. 알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갑자기 영양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라고 해서 부영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필요한 용어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DO는 어쨌든 실제 존재하는 양이죠. 실제 존재하는 이 양을 결정짓는 데는,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 수중 생태계가 완전히 오염돼서 파괴되는 거는 BOD 때문에 파괴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BOD 값이 암만 높아도요.
산소가 다 고갈 안 되고 산소가 항상 버텨주면 어떻다? 살아남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이거야. 일반적으로는 어떤 강줄기의 BOD가 높아지면 대부분 이건 어떻게 될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아작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DO가 뭐에 비례하느냐? 바꿔 얘기하면 DO를 높일 조건이에요. 됐니? 첫 번째 DO는요, 수온에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화학원에서는 이게 안 나오죠, 요즘. 기체용에도 나오나? 안 나오죠. 화학2에서 나오죠.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물에다가 내가 뭔가를 다른 물질을 녹여요. 섞는 거. 그걸 용해라고 하죠. 네. 용해시킬 때 설탕을 녹일 때랑 이산화탄소를 녹일 때랑 조건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탕을 녹인다는 거는 고체잖아. 그러니까 녹아 들어간다, 용해된다. 용해된다라는 거는 물 분자 사이사이에 용질 입자가 골고루 퍼져서 배치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설탕을 녹이려면 고체 입자는 좀 붙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뜯어줘야 되잖아. 따라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떨수록 좋아? 커야 돼, 작아야 돼? 크면 클수록 이 연결된 인력을 끊어버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체 용질을 뭐를?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고체 용질을 용액으로 만들 때는 용매 액체가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좋아요. 커피나 뭐 끓여 먹을 때 따뜻한 물일수록 당연히 잘 녹죠. 빨리 녹잖아. 맞아요? 그런데 기체 입자는 애초에 뭐야? 기체 상태라는 거. 입자가 서로 간의 인력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각자 돌아다니는 거를 모아서 넣어줘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가능하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수온은 어떨수록? 그렇죠. O2가 그대로 O2 형태로 들어가려면 수온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압력은 기압은 높을수록 좋아요. 위에서 내리 누르는 게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공기하고 만나는 뭐가? 표면적은 당연히 넓을수록 좋겠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래야 된다. 자, 어떤 동네에 어떤 물에 DO를 높이고 싶어요. 수온은 어떻게 할수록? 낮을수록 좋고 기압은 높을수록 좋고 표면적 넓을수록 좋겠죠. 자, 표면적이 넓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같은 걸까요? 표면적, 대기하고 만나는 면적이 많아져야 된대. 그러면 강을 갖다 계속 강폭을 막 넓혀야 돼? 원래 있는 거를? 아니지. 또. 그래서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다라는 게 뭐냐면, 고여있는 물은 행간에서 아래 위로 흐름이 안 생기잖아. 약간의 대류는 있어도. 맞아? 그럼 늘상 만날 수 있는 면적이 진짜 말 그대로 위에 표면 면적밖에 안 되잖아. 근데 흐르는 물은 이쪽에서 일로 물이 흘러가면 깊이가 이 정도 되면 물이 그냥 쭉 이래 갑니까? 아니요. 이래 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이 다시 올라와서 뭐 산소하고 만날 수 있고 가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속은 어떨수록 좋다.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유속은 빠를수록 좋겠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수중 생태계가 작살나는 과정을 얘기해 드릴게요. 됐니? 네. 그럼 이래야 된다. 어쨌든 간에 수중 생태계가 작살나는 그 첫 시작점은 뭐다? 뭐가 일어났다? 부영양화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부영양화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BOD는 증가했다는 말이죠. BOD가 증가하고 동시에 이제 작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BOD가 꼭 높아졌다고 해서 개체수가 꼭 늘어나라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BOD가 늘어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요. 이때 얘기하는 개체수는 누구? 박테리아 미생물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와 처먹을 거다 막 전부 처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먹는다는 것 자체가 먹고 소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호흡을 위한 겁니다. 뭐라고? 호흡에 의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뭐가 소비된다? 산소를 소모하게 되죠. 실제로 DO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붕어처럼 좀 개체 크기가 큰 놈은 꼭 물속에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물 바깥에다가 아가리 내밀고 공기를 마실 수도 있거든요. 덩치 클수록 한꺼번에 또 그 공기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표면 근처에만 사는 박테리아들은 일순간에 유기물을 분해하다가 산소를, 표면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한다? 싸그리 다 고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누가 죽는다?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죽습니다. 됐습니까? 그 현상을 민물에서는 뭐? 그쵸, 이게 녹조라떼예요. 됐니? 녹조. 그게 플랑크톤이 단체로 뒤진 거예요. 근데 그 박테리아가, 나도 생물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깊은 곳에 못 들어간다 하대. 표면 근처에만 존재를 한대요, 얘네들이. 플랑크톤이요? 예, 플랑크톤류가 집중된대요. 근데 그걸 박테리아가 산소를 먹고. 그래서 표면 근처에 있는 산소를 유기물 분해하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사체입니다, 사체. 근데 바다는 뭐? 바다에서는 적조가 일어나요. 색깔이 이제 좀 다른 거죠, 얘네들이. 됐어요? 그러면 녹조나 적조가 일어나면서 왜 되노? 그렇죠. 이 빛을 차단하죠. 빛도 차단하지만 잘 들으세요. 수면 위에 어쨌든 뭐 건더기가 얹혀져 있는 거 아니야. O2를 또 차단합니다.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빛이 차단되는 것 때문에 뭐가 줄어들고, 수중 생태계에 뭐? 광합성이 줄어들죠. 이래저래 전부 광합성 줄어드니까 또 O2가 어떻게 돼? 차단되네요. 맞아요. 결론, 녹조 적조가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수중 생태계도 산소가 본격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푹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뭐 폭망 이래 되는 거야. 그냥 끝. 됐어요? 그럼 얘네 놔두면 어떻게 될까? 물이 흐르고 있다면 놔두면요 또 정화가 돼요. 시간 많이 걸리지. 시체 전부 다 어디로? 바다로 다 끄시고 가지고 그냥 다 분해될 때까지 그냥 놔두면 저가 알아서 돌아옵니다. 원래는 돌아옵니다. 근데 계속 뭘 넣어주기 때문에 인간이 하수도나 이런 걸 통해서 영양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고 이건 영양물이 되는 거지. 이거 말고 태안반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기름 유출이 있었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다에서 뭐가 유출됐다? 원유 유출이 되면 이게 영양소가 많아진 건 아니죠. 원유 유출은 위에 있는 과정에서 어디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된 거예요. 즉 원유 유출이 됐다는 것은 바로 뭐? 빛 차단, O2 차단 이래 되죠. 근데 잘 들어, 한 개 더 있어. 한 2개 더 있어, 사실. 뭐가 있냐면, 원유는 마시면 가요. 그러니까 자체가 아주 독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생명체는 대부분, 기름 물질 있죠. 수용성 말고 지용성에 해당하는. 지용성 물질은 많이 흡입을 하게 되면은 모공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호흡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뭐 한다? 이거 자체로 이거를 흡입한 개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됐어요? 또 하나.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BOD는 어떻게 될까요? 원유 유출이 되고 나면 어쨌든 이것도 분해해야 되지. 산소로. 자연 상태에서. BOD 높아집니다. 됐습니까? 요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간다. 됐나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시면요. 수질 오염원의 특징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꼭 한번 체크해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공장, 점이야, 비점이야? 쌤, 그게 뭔데요? 자, 이거예요.
자꾸 어떤 강에 좀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기사 봤나? 아이씨, 또 욕 나오는 기사나. 너 수학여행 갔다 왔지? 네. 제주도 갔다 왔지? 네. 제주도에 그 용암동굴이라고 갔습니까? 네. 봤나? 용암동굴이 꽤 되죠. 그게 뭐냐면 제주도 자체가 전체가 현무암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막 한라산 분출하면서 현무암은 공기를 많이 품고 있다 보니까 식는 과정에서 공기가 펑 빠져나가가지고 그 빈 공간이 동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회동굴에 비해서는 좀 단조로운 구조를 가지는 건데, 그 용암동굴이 좀 되죠. 제주도에 몇 개 됩니다. 맞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그러니까 그런 용암동굴이 여러 개 발달해가 제주도가 뭘로 지정됐어?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 7대 어쩌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 개 쪼가리 팔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어떤 아직 사람들이 구경 가는 용암동굴은 아니야. 알아서. 근데 그 동굴을 이제 조금 개발하기 위해서, 그 동굴도 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구에서 조금 들어갔는데, 안에서 졸라 썩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대요. 상식적으로 뭐가 썩을 리가 없잖아. 누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죽이지 않는 이상은. 가보니까, 온갖 동물의 분뇨와 막 털 이런 거 있죠. 이게 고여가지고, 썩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나 했더니 그 인근에서 축사들 있죠. 제주도에 축사가 두 종류 많잖아. 일단 흑돼지 졸라 많이 처먹잖아요. 똥돼지. 두 번째 말, 그죠? 거기에서 이거를 하수도관을 이용해서 이제 하수도라는 건 그런 걸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모아서 버려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면 괜찮은데, 글로 보내면 돈 들거든. 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약간 해야 돼? 약간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 트랙이라든가 막 이런 건더기 같은 거는, 생각해도 졸라 더럽죠. 가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더기는 따로 걸러가지고 해야 되노? 음식물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걸러지지 않는 것만 하수도로 보내고 약품 처리를 조금 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글로 안 내보내고 어떻게? 그냥 막 무단방류를 한 거예요. 무단방류라는 거는 축사의 무단방류는 딴 게 아닙니다. 뭐냐면 어차피 돼지나 말이나 아무데나 똥오줌 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똥오줌 쌀 때 그 누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현무암이 특징이 또 뭐야? 너가 알고 있는 특징. 구멍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컴팩트하지가 않으니까 흡수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이렇게 쫙 합입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돌인데도 불구하고 물 부어야 된다는 얘기고, 한참 있다 보면 막 스며 들어가 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지고 전부 낮은 지대인 어디로? 용암동굴에가 다 쌓인 거예요, 지금. 누가 치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개판인 거야. 그거 만약에 국제적으로 미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무슨 그린피스 이런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따위 이게 무슨 유네스코 지정이냐고 이렇게 까면은 정말 얼마나 개쪽입니까, 그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고 사는 재원이 뭔데? 외국 관광객 아닙니까? 와가지고 돈 막 축축축 뿌려주고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이가? 너무 더럽더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서 특별히 폐수를 내보내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 그럼 그게 오염 배출원이 어딘지 안다. 점. 나오긴 나오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비점이에요.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공장이다 그러면은 보통 점이에요. 근데 축사도 축사에 이렇게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점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비점이 뭘까? 논밭에 대표적으로 농약 쭉 뿌릴 거 아니야. 그럼 그 농약 성분이 물속으로 파고드는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거를 비점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넘어가시면
57쪽에 해양오염. 앞에서 수질오염 하면서 설명 다 했어요. 적조 설명했죠.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뭐 그냥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름의 유출 얘기했고,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 과도한 바다에 내립돼 있죠. 간척 사업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문제가 꼭 간척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방향이 어떻냐면, 지역 주민들과 항상 뭐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경제성이 높다면 간척 사업을 하는 게 맞고, 즉 갯벌을 매립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굳이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굳이 자연환경을 훼손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그런 위주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북태평양에 쓰레기섬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보통 해안가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돌고 돌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해류가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얘기하면 해류가 지금 아열대수는 이래 돌지. 맞아? 그럼 너네 이래 생각하면 돼. 집에 가서 대야에다 물 담아놓고 빙빙 돌리면 어디 되노? 가운데가 회오리 치면서 쑥 수면이 위에다가 스티로폼 같은 거 띄워놓고 물 돌려보면 스티로폼은 가운데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타고 돌던 놈들이 수면 낮은 쪽으로 몰린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왜 두 군데 생기느냐? 그거는 몰라도 돼. 그건 G2에서 나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 해류 있는 거 있죠? 그거는 해수면이 낮아진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방금 설명한 그거야. 근데 쿠로시오 해류 쪽 있죠? 요거는 좀 설명하기가 조금 여기서 논리가 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결국엔 수면이 낮아진 거는 맞아요. 근데 왜 두 군데 생기는가에 대한 거는 굳이 이유를 하나 덧붙이자면 지구 자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8쪽에 토양오염. 얘는 전부 읽어보면 졸라 쉬운 내용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쉬운 내용밖에 없는데 요것만 좀 기억하자. 2번에 토양오염의 특징. 요거는 꼭 읽어보시고 시험 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예요. 토양오염은, 토양은 돌은 아니잖아. 내가 땅바닥에다가 무슨 오염물질 툭 뿌렸어. 잠시 뒤에 보면 어디 있다? 거의 대부분의 토양이면 얘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겉으로 잘 이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의 어떤 투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수평 방향으로의 확산이 잘 안 일어나고요.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은 좀 잘 일어나죠. 무슨 말이냐면 스며들어서 매립된 상태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즉각적인 피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성적 피해가 많이 나타나요. 쌓이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빵 하고 터지는 거야. 데미지가. 근데 중요한 점, 데미지를 이미 느꼈을 때쯤이면 복구가 어렵다. 복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만성적으로 버텨온 게 한 30년이면 복구하는 데는 한 2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 단축해야 되겠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대부분 포기합니다. 너무 심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됐잖아요.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소련에서, 옛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이죠. 거기는 아예 포기해요. 그때 당시, 지금도 후쿠시마도 거의 지금 포기 상태잖아요. 그 동네에는 지금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 물론 음모론일 수도 있어. 사실은 가보면 졸라 청정한 지역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믿고 있는지, 나는 내가 도리어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대중을 컨트롤하는 공포 통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방사능 측정기 요즘 일반 시민들도 돈 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 수산물 왔어요. 그거 띡 됐어. 띡 거려. 아 씨발 역시 쪽팔 거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진짜로 세슘이나 그런 거를 검출하는 건지 알 수 있나?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나라를 믿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너가 봐도 나라가 그렇게 썩 신뢰도가 높진 않죠? 아닙니까? 하필이면 너는 한창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한창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죠? 지금까지 봐왔던 국가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그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어른들도 되게 쪽팔려요. 네.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정부도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이든 간에 대통령으로 올라간 사람은 발전을 시키면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 누가 좀 필요한 것도 있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잘한다 하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또 독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반대편에서 어쨌든 제어해 줄 수 있는 거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누구? 자유한국당이에요. 홍준표 아저씨. 그죠? 막말 막 던져가면서, 씨발, 한번 할래? 이러면서. 좀, 그런 게, 물론 그런 분이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딱히 피부로 와닿는 건 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거 바뀐 거 하나만으로 기분이 어때요? 되게 좋은 거죠. 집단 심리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 최근에 그거 봤습니까? 지난주인가? 수요일날 라디오스타에서 김생민 나왔는데 김구라가 너무 막 조롱한 듯이 막 구두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아고라 청원 거기에 사이트에 김구라 하차 서명운동이 있었어요. 지금 한 4, 5만 명 됐을 거예요. 근데 저도 라디오스타 좀 즐겨보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날 내가 안 봤어요. 녹화만 시켜놓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막 기사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그 생각했죠. 아휴, 또 김구라 알을 또 쭉 까가지고 시청률 때문에 독설 그냥 막 앞뒤 안 적고. 근데 난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어. 만약에 그 정도로 느낄 정도면 PD가 적당한 선에서 또 편집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PD가 고도의 지능형 안티인 거야.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유가 된 게 금요일 날 여유가 됐어요. 봤어요. 녹화해놓은 거.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딱히 뭐 더 인격적으로 깐 것도 아니야.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한창 이전 정부가 탄핵되기 직전까지 막 겪어올 때 너무 많은 막 괴로움이 있을 때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김모모 씨가 담당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썰전입니다. JTBC에. 요즘 유시민 아저씨하고 요즘 이제 박형준 아저씨 박준영 전 민정수석하고 이제 하나 의제를 던지고 유시민 작가님이 진보 쪽이에요. 좀 더 노골적인 말로 할까? 좌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이제 보수 논객. 그러니까 우파. 꼴통 보수.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썰전, 말 그대로 이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답답한 삶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부로 뭔가 확 느껴지는 건 없는데, 그 시절은 뭔가 답답했단 말이야. 답답할 때는 누가 괜찮았어? 막말하는 사람이 괜찮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좀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막 정부도 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내가 느끼는 요즘 사회는 뭔가 확 변한 건 없거든. 도리어 졸라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냉정하게 까놓고 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졸라 놀란다잖아. 왜? 야, 우리 같으면 졸라 지금 위험할 것 같은데. 김정은이 돼지 새끼 막 씨발 계속 막 하루는 미사일 쐈다가 하루는 막 핵 터졌다 이질하니까 지진 일으키고 이질하잖아요. 오늘 뉴스에 그거 나왔더만 백두산 마그마 챔버를 건드릴 확률이 있다 그러대. 지금 막 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거냐는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거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더 불안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야구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용공야들이 몇 놈이 그만두고 돌아갈까도 생각한다 하잖아. 왜? 전쟁 터지면 일순간 끝장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어때? 평온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김정일 이 새끼 저거 누가 좀 칼로 안 찌르나 이지라고 뭐 그냥 그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 요즘은 그래도 정부가 뭔 일 딱 터지면 1시간 이내에 이제 국가안전회의인가 뭐 그게 뭐 빨리 소집이 되고 하니까 아 전쟁 안 터지겠네라는 이 정부에 대한 뭐 믿음이 엄청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전에 같았으면 지금 탄핵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만 늦었어도 또 씨발 어디 미용실 갔다 왔나 뭐 이런 드라마 보다 왔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맞아요.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나중에 이렇게 좀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하려면 이런 걸 공부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얘기했는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환경 파트는 좀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요소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현실하고 좀 맞닿아 있어요. 천문학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원리만 익히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몰라도 살아는 데 있어가지고 불리한 거 없어요. 원리 익히고 문제만 잘 풀면 돼. 알았어?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요즘 면접에서 공통 질문 이런 거 있거든요. 전공과 상관없이. 거기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김지혁 부장님이 가는 ESD 되게 많이 쓰잖아요. ESD가 뭡니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현대 인간의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서 주로 다뤄지는 게 가장 큰 게 뭐다? 환경이에요. 그런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대입에 있어서도 공통 질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됐어요? 네. 토양오염 하다가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무리 짓는 거 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를 찍는다기보다는 봐야 되는 거 얘기할게요. 9페이지 펴봐. 생명가능지대 관련된 거는 뭐 한 문제 정도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네. 문제 유형은 최근 트렌드는 이거예요. 중심 항성이 뭐가?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시간이 지나면 항성들은 진화를 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 질량이 바뀔 수 있어요. 뭐가 바뀔 수 있다고? 질량이 바뀔 수 있고 광도가 바뀔 수 있어요. 질량은 유지되는데 광도가 바뀔 수 있어요. 뭐라고? 광도. 밝기가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나 폭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뭐 넓어지고 또 멀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변화 과정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원시지구의 진화는 스토리를 마그마 바다의 형성을 기준으로 해서 좀 자세히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시 대기하고 현재 대기를 비교해서 CO2는 왜 줄었느냐? 두 가지. 그 다음에 N2는 계속 유지돼 왔죠? 절대량은 유지됐지만 상대 비율은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언제부터 나오느냐? 요런 거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11쪽에서는 물의 순환은 딴 거 없어요. 화살표 가지고 출입량을 물수지 제로라는 걸 놓고 출입량 계산하는 거 좀 잘 하시면 되고, 탄소 순환은 직권, 수권, 기권에서의 탄소가 존재하는 방식,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에 들어갔다, 뭐를 얘기하는 거다? 하나밖에 없죠. 광합성입니다. 뭐라고요? 광합성. 됐습니까? 만약에 직권에 있던 탄소가 대기로 다량 나갔다, 뭡니까? 화산. 네, 화산입니다. 화산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전 지구를 통틀어서 탄소가 가장 많은 곳은 직권, 석회암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3쪽에 있는 지국의 상호작용은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만들면 됩니다. 알겠죠? 네. 가장 힘든 게 이런 거겠죠. 모내기. 무슨 권이야? 인간이 생물권. 그러니까 생물권이 생물권에게 작용한 거다. 또는 직권에 작용한 거다. 됐죠?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지하자원 나옵니다. 그죠? 지하자원은 크게 이제 얘는 좀 논리적으로 좀 마인드 매핑이 좀 돼야 되죠. 자, 금속, 비금속. 그 다음에 에너지. 그죠? 그 구분할 수 있느냐. 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는 캐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탐광, 그 다음에 채광, 선광, 그 다음에 재련. 그죠? 그 다음 비금속 광물 자원은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쓰는지 좀 알아야 돼요. 고령토, 도자기, 뭐 석영, 유리, 흑연, 연필심,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조금 나오는 게 광상. 뭐라고요? 광상 조금 좀 한번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원으로서의 토양은 토양의 단면, 생성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환경오염에 나왔던 토양오염 있지요? 토양오염과 연결해서 토양의 산성화, 원인과 대책, 그 다음에 토양의 유실과 대책. 토양의 유실은 뒤편에 가보면 사태하고 연결됩니다.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미리 얘기합니다. 사태에서는 꼭 안식각의 개념을 기억해놔라. 됐습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자원으로서의 대기와 물은 그래프 해석 잘하기. 뭐라고요? 그 제가 몇 번 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잘 들어. 하천, 그러니까 이거죠. 인간으로 봤을 때 손실량은 뭐도 손실량이냐 하면 증발되는 걸로 손실량이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쓰는 거는 농업용수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18쪽에 있는 20번 문제, 22번 문제는 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자원으로서의 해양은 망가니즈 단계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좀 읽어 놓으시고요. 20쪽에 친환경 에너지는 이거죠. 태양하고 상관 있는 놈, 없는 놈. 됐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열, 태양광, 풍력, 파력 요거는 태양이죠. 그 다음에 지열,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은요. 조력 에너지입니다. 맞아요. 조력은 발전 방식도 두 가지죠.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 조력 발전은 댐 세우는 거고 조류 발전은 댐 없이 터빈만 설치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1학기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결국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넘어가서 한반도의 지질. 이건 뭐 여러분들이 했는 만큼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뭐 내가 짚어주기도 귀찮습니다. 귀찮은 거 귀찮은 거야. 아무리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몰라 너가 알아서 해. 알았어. 그 다음에 29쪽에 화산 마그마 분류하는 거, 용암 분류하는 거, SiO2 함량에 따라서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화산이 터질 때 튀어나오는 물질을 모두 합쳐서 화산 분출물. 이때 SiO2 함량이 많은 놈일수록 고체 분출물의 비율이 높아진다. 됐죠?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지진파와 지진의 세기, 뭐 딴 거 없죠? 자, 진원, 진앙 구분하시고, 구별해야 되고, 진도, 규모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있노? 없나? PSC가 진원 거리, 진앙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됐습니까? 그런 것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진도 규모는 최근에 들어서 뻑하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32쪽부터 해서 쭉 넘어가서 34쪽, 35쪽까지는 판의 경계. 됐죠?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 정리해가지고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것도 대부분 지도에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만 잘 보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37쪽 풍화. 요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37쪽에 위에 내용 정리에서 4번에 기후에 따른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정도의 차이에서 그래프 있죠. 요거 한 번만 좀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축하고 세로축 의미하고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계적 풍화작용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화학적 풍화작용이 촉진되는 것은 맞지만 주의해야 될 점, 기계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기후적 조건하고 화학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기후적 조건은 다릅니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날 기후 조건의 핵심 포인트는 물 상태로 많이 존재하고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적 풍화작용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많이 뽀개졌으니까 표면적이 어떻다는 거다? 넓을수록 화학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거지, 기계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곳일수록 화학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 이건 아니죠. 기계적 풍화작용이 분명히 잘 일어나는 곳은 한랭 건조한 곳입니다. 그죠? 동결작용 잘 일어나고 그런 곳이지. 그 말을 갖다가 좀 주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9쪽에 사태, 40쪽에 지질재해와 피해. 요즘 지질재해와 피해에서는 잘 나오는 게 뭐 쓰나미 좀 잘 나오고요. 쓰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쓰나미의 원인은 지진인데 피해는 해일입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거죠. 그 다음에 43쪽부터 해서 이제 기상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원에 맡기자. 너가 이제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질문 없으면 제 생각에 딱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 집어준다고 해서 너가 공부할 놈도 아니고. 뭐 태풍의 안전망이 저런 거 줄이고 싶습니다. 예.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씨발아마.